비가 내리는 저녁 한 노인이 시장 골목을 헤맸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는 호떡 3개가 들어 있었죠. 노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거라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노인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어버린 거였죠. 78년을 살아온 김영자 할머니는 그날 자신의 기억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건 큰딸이었어요. 50년을 살아온 박선미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 남매가 각자의 삶에서 도망쳐온 그 무게가 이제 다시 한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장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 저녁 반찬 뭐 할까 고민하면서 마트를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죠. 요즘 워낙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김영자 어르신 보호자이십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사고라도 난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바구니를 그대로 둔 채 차를 몰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경찰서 민원실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젖은 옷차림에 슬리퍼도 한쪽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엄마 옆에는 젊은 경찰관이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고요. 제가 달려가자 경찰관이 조용히 설명을 해줬어요. 시장 상인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같은 곳을 맴도시길래요. 엄마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은 차가웠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었죠. 엄마 나야. 선미. 엄마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이었죠.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가야 하는데요. 우리 애들 밥 차려줘야 하거든요. 큰애가 학원 갔다가 오면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큰애가 저예요. 그런데 엄마는 제 앞에 서 있는 50살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30년 전 학원 다니던 20살 딸을 찾고 있었던 거죠. 엄마 나야. 선미라니까. 선미? 우리 선미 알아요? 우리 딸인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까부터 안 보여요.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경찰관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냥 엄마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는 순순히 따라왔어요. 저를 딸로는 못 알아봐도 낯선 사람이 해를 끼치진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죠.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드리는데 엄마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호떡이요. 우리 막내 지훈이가 좋아하는 건데 사놓고 길을 잃어버렸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길을 잃었는데도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호떡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엄마는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엄마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아는 길인지 모르는 길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죠. 가끔 익숙한 건물이 보이면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금방 또 헷갈려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집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곰팡이 냄새,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요. 불을 켜자 거실이 보였는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엔 신문이며 전단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고요. 엄마가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진 지 꽤 됐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은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고 엄마는 찾지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렸죠. 제가 리모컨을 찾아드리자 엄마는 웃으면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려서요. 선생님. 엄마는 저를 계속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절한 이웃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딸을 못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이라도 울음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릇들은 오래돼서 얼룩이 져 있었고 컵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냉장고가 궁금해졌어요. 문을 여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상한 김치통 하나, 유통기한 지난 우유,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반찬통들. 엄마가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고 있는 척하고 있었죠.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엄마, 저 좀 볼게요. 엄마 앞에 쪼그려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선미 닮았네. 젊었을 때 우리 딸이 이렇게 생겼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선미가 예뻤나 봐요. 예쁘죠? 우리 딸 제일 예뻐요. 그런데 요즘 안 와요. 바쁜가 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엄마를 찾아뵀거든요. 그런데 엄마 기억 속에선 제가 오랫동안 안 온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감각도 흐려진 거죠.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시어머니 뒷바라지 때문에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엄마를 재우고 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천천히 본 엄마의 집은 낯설었어요.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슬펐다고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거든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와 두 남동생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한 15살쯤 됐을 거예요.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12살, 막내 지훈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젊고 건강해 보였죠. 지금의 엄마와는 너무 달라 보여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엄마가 이렇게 늙으신 걸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작아지신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엄마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나, 아니면 같이 살아야 하나.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두 남동생이었어요. 준호와 지훈. 얘네한테도 연락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엄마 방에서 나는 소리에 깼어요. 후다닥 일어나 엄마 방으로 가니 엄마가 옷장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옷 찾아야 해. 애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엄마는 옷장에서 낡은 옷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입던 교복, 동생들 체육복, 그런 것들이었죠. 그 옷들은 이미 40년 가까이 된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새벽이에요. 조금 더 주무세요. 안 돼요. 늦으면 지각해요. 우리 지훈이는 유치원인데 차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엄마를 침대로 모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계속 아이들 걱정을 하셨거든요. 한참을 달래서 겨우 눕히고 나니 저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가족 단톡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빼고 저희 3남매만 있는 방이었죠. 마지막 대화가 6개월 전이었어요. 그것도 명절 때 뭐 할 거냐는 얘기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다. 우리 한번 모여야 할 것 같아. 한참 뒤에 준호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많이 편찮으세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 어제 경찰서에서 모셔왔어. 그러자 한동안 답이 없었어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참 뒤에 지훈이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셔. 근데 우리 모여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에 엄마 집으로 와줄래? 둘 다. 준호가 먼저 답했어요. 누나, 나 이번 주말에 회의 있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회의요?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회의가 중요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전화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이거 중요한 일이야. 회의 미루고 와.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지우는 금방 답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에 갈게요, 누나. 그렇게 일주일 뒤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부터 시작해서 큰 병원 신경과까지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진단받는 게 두려웠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초기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초기라는 말이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초기라는 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뜻이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 인지 훈련 같은 것들이었죠. 보호자분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것.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 막내는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용했죠.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 내가 자주 못 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우는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지훈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막내 왔네. 지훈아, 밥 먹었어? 네, 엄마. 먹었어요. 호떡 사뒀는데 어디 뒀더라. 지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호떡은 이미 버렸거든요. 일주일 전에 산 거라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준호가 도착했어요. 둘째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구두까지 빛나고 있었죠. 회사 일 끝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누나, 엄마는요? 안에 계셔. 들어가 봐. 준호가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나도 그래. 가끔 알아볼 때도 있고 가끔은 전혀 못 알아보셔. 거실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남매가 이렇게 모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명절에도 다들 바빠서 제대로 모이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알츠하이머 초기래.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일단 약 드시면서 경과를 봐야 하는데 문제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지훈이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형,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요양원에?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돌볼 수 있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둘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싸우다니요. 얘들아,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하자. 준호가 제 쪽을 봤어요.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엄마를 모시고 살자니 우리 집 형편도 그렇고 요양원 보내자니 마음이 안 좋고. 돈은 얼마나 들어요?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고.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1년에 2,400만 원이네요. 우리 셋이 나눠서 내면 한 명당 800만 원. 형, 돈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지훈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도 지지 않았죠. 그럼 내가 다 낼 거야. 현실을 봐야지. 현실은 형이 더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 얘기만 하니까. 야,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저는 두 사람 사이를 말렸어요. 그만해, 둘 다. 엄마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 엄마 방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셋을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싸우지 마라. 엄마가 미안하다. 그 순간 우리 셋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우리가 자기 때문에 싸운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에 걸리셨어도 자식들이 싸우는 건 아시는 거죠. 지훈이 먼저 일어나서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우리 안 싸웠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소리가 크던데. 옛날 생각나네. 너희들 어렸을 때도 맨날 싸웠잖니. 엄마는 웃으셨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일요일 아침 일찍 돌아갔고 지우는 오후까지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가 떠났어요. 지훈이 떠나기 전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힘들죠? 응, 좀 힘들어.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고마워. 지훈은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갔어요. 엄마는 현관까지 나와서 지훈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물었어요. 저 친구 누구야? 엄마, 지훈이잖아요. 막내 아들. 아, 그래.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잘생겼다. 엄마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방금 전까지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엄마 필체였어요. 일기장이었죠. 몇 장을 넘기다가 멈췄어요.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에게 미안하다. 큰딸이라고 너무 많은 걸 맡겼다. 준호에게도 미안하다. 기대를 너무 안 했다. 지훈에게는 더 미안하다. 막내라고 챙겨주지 못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도 우리한테 미안해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엄마도 우리한테 미안해 하셨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더 넘겨봤어요. 곳곳에 우리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가 대학 합격했을 때 기쁨, 준호가 첫 직장 잡았을 때 자랑스러움, 지훈이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걱정.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엄마한텐 전부였던 거예요. 마지막 장에 적힌 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가끔이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으면 좋겠다.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하다. 엄마의 소원은 그렇게 작은 거였어요. 우리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해드리지 못했던 거죠.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날 밤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두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한참 뒤에 지훈한테 먼저 답장이 왔어요. 누나, 저 지금 울고 있어요. 준호한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네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엄마 방 불을 끄고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캄캄한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삼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각자 삶에 바빠서 엄마를 잊고 살았던 거지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실 시간이었죠. 저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온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한테 아침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는데 엄마가 나오셨어요. 부엌 앞에 서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미야, 내가 해주는 거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응, 엄마. 내가 해줄게. 엄마는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차리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죠.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뜨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다. 많이 드세요, 엄마. 얘야, 미안하다. 왜요? 내가 늙어서, 이렇게 돼서,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우리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한테 신세 지는 게 제일 싫더라. 엄마 신세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다. 저도 말없이 밥을 먹었죠. 그렇게 둘이서 아침을 먹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가 온 건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지훈이었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너 어제 갔잖아. 다시 왔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요.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지훈을 보자마자 웃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또 왔네. 네, 엄마.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날 하루는 셋이서 조용히 보냈어요. 지훈은 마당 풀을 뽑았고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마당을 쳐다보셨죠. 점심때가 되자 지훈이 물었어요. 누나, 뭐 먹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국수 삶을까? 좋죠. 국수를 삶아서 엄마한테 드렸더니 잘 드셨어요. 예전처럼 많이는 못 드셨지만 그래도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지훈이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입맛이 좋으시네요. 응, 맛있다. 우리 애들이 해줘서 그런가 봐. 오후에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도 내일 갈게요. 응, 갑자기? 어제 문자 보고 생각 많이 했어요. 나도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 와. 다음 날 준호가 왔을 때 우리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엄마 곁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죠. 저녁 때가 되자 저는 부엌에 섰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와서 도와줬고 지우는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다 차리고 넷이 둘러앉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애들아, 이렇게 같이 앉으니까 좋구나. 엄마 자주 올게요. 준호가 말했고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모여요, 엄마.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 눈빛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사랑.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얘기하면서요. 엄마는 가끔 헷갈려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셨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누나, 우리 엄마 집 정리 좀 하자. 정리? 응. 위험한 것들 치우고 엄마가 생활하시기 편하게. 그래, 그러자. 다음 날부터 우리 셋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낡은 가구들을 고쳤고 지우는 전기 배선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부엌과 방을 청소했죠. 며칠 동안 셋이서 작업을 하니까 집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위험한 턱도 없애고 미끄러운 바닥도 고쳤습니다. 엄마가 넘어지실까 봐요.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어렸을 때 일들, 엄마와의 추억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았대요. 승진해서 밀려서 속상했고 가족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집에도 말 못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족한테도 무뚝뚝해졌던 거래요. 지우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었대요. 빚도 좀 있고 그래서 가족 모임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다고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못 사는 것 같아서 창피했다나요. 저도 제 얘기를 했어요. 평생 큰딸로 살면서 책임감에 눌려 지냈던 것, 동생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 그런 얘기들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됐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느라. 그걸 서로 몰랐던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애들아, 너희 며칠째 여기 있니? 응, 엄마. 집 정리하느라. 회사는? 일은? 괜찮아요, 엄마. 휴가 냈어요. 엄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희들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교대로 엄마 모시자. 교대로? 응. 한 명씩 일주일씩 엄마 집에서 지내는 거야. 그럼 엄마도 혼자 안 계시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형.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엄마를 모시기로요.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고생했어요. 응.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남편은 이해해줬어요. 감사했죠. 첫 번째 순서는 지훈이었어요. 막내가 제일 먼저 자원했거든요. 지훈은 일주일 동안 엄마랑 지내면서 매일 사진을 보내왔어요. 엄마랑 산책하는 사진, 엄마랑 밥 먹는 사진, 엄마가 텔레비전 보시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이 엄마를 정말 잘 모시는 게 보였거든요. 일주일 뒤 준호가 교대했어요. 준호도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밥도 해드렸어요.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엄마 집에 갔을 때 엄마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 잘 모셔서 그런가 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좋아. 요즘 애들이 자주 와서 좋더라. 앞으로도 계속 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엄마랑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기억하시는 것들, 잊어버린 것들. 그걸 들으면서 엄마의 인생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하지만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고 일찍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를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보냈다고요. 후회하세요, 엄마? 아니, 후회 안 해. 너희들이 내 꿈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엄마의 꿈이었다니.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엄마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한 거예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엄마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히 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곁에 있을 거예요. 엄마가 평생 우리 곁에 계셨던 것처럼요. 이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힘들 때 함께하고, 아플 때 보듬어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엄마의 집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밤 냄새가 나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 됐죠. 엄마가 원하셨던 그런 집으로요. 그리고 우리 삼남매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엄마를 통해서요. 아이러니하죠. 엄마가 아프셔서 우리가 다시 뭉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